언니 전화 받고 오더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남자친구가 갑자기 서울까지 왔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데. 나 먼저 들어갈게. 서울 강남구 한성형외과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이수아 씨. 금요일 밤 병원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헤어진 그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 정우진 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며 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수아야, 회식도 하고 밤도 늦었는데 오빠, 내일 만나면 안 돼?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 동료의 만류에도 이수아 씨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고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수아 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수아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이 애가 하루 종일 전화 안 받는 애가 아닌데. 같은 시각 부산에서는 정우진 씨 역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형 성형외과 의원. 아름다운 세상은 평일 오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상담실에서는 상담실장 이수아 씨가 능숙한 말솜씨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이수아 씨는 갸름한 얼굴에 긴 웨이브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으로 세련된 인상을 풍겼고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병원의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핵심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병원 3층 진료실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연 원장이 환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김태연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실력 있는 의사였고 둥근 얼굴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온화하고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수술실에서는 완벽주의자로 통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주말에도 대부분 병원에 나와 논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태연 원장과 이수아 씨는 같은 병원에서 3년간 함께 일해왔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그저 직장 동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이수아 씨는 김태연 원장을 조용하고 성실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연 원장은 3년 전 이수아 씨가 병원에 처음 출근한 그날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상담실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수아 씨는 6개월 전부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는 정우진 씨였습니다. 32살의 정우진 씨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형, 짧은 투블럭 헤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였고 사업도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레스토랑 예약, 명품, 가방 선물, 제주도 주말여행 등 이수아 씨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고 이수아 씨는 그의 배려와 경제력에 만족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이수아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우진 씨가 보내준 선물을 동료들에게 자랑하며 행복해했고 주말 데이트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연 원장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점심시간에 이수아 씨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녀가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연 원장은 진료실에서도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고 수술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투심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성형외과 의원 상담실에는 이수아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예약 고객이 있어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동료 상담사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씨는 3년간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경 이수아 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혹시 병원에 출근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가 이수아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정우진 씨의 사업 파트너가 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금요일 오후 서울로 출발한다고 말한 후 연락이 끊겼고 토요일 오전 중요한 사업 미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역시 꺼져 있었고 평소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던 그가 연락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2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연관성이 의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수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병원 동료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료들은 금요일 밤 회식 자리에서 이수아 씨가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뜬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수아 씨가 남자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을 증언했고 그녀가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수아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긴급 조회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47분 정우진 씨의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고 통화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 사람 모두의 휴대전화가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정우진 씨의 차량 번호판도 조회되었고 그가 소유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전국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외식 장소 근처의 택시 회사들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갔고 금요일 밤 11시경 강남 논현동에서 젊은 여성을 태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은 강남역 근처 한 카페 앞에서 내렸고 내릴 때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곧 도착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남역 주변의 CCTV 영상이 수집되어 분석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15분경 카페 앞에 검은색 세단이 정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수아 씨로 보이는 여성이 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각도상 명확히 보이지 않았고 운전자의 얼굴도 어둠 속에서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량은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상의 모든 CCTV를 확보하여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아 씨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언론에 알려졌고 주말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부산 사업가가 동시에 실종되었다는 내용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2 사람이 함께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수아 씨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찾아달라고 호소했고 정우진 씨의 사업 파트너 역시 그가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사흘째 수사는 답답할 정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북쪽으로 향한 검은색 세단은 서울 시내 곳곳의 CCTV에 간헐적으로 포착되었지만 워낙 같은 차종이 많아 정확히 어느 차량이 정우진 씨의 차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정우진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행료, 기록을 조회했지만 금요일 밤 이후로는 아무런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진 상태였고 기지국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 강철민 경감은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우진 씨의 사업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정우진 씨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거래 관계가 있었고 일부 조폭 조직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은 정우진 씨가 사업 관련 금전 문제로 조폭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수아 씨까지 함께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과의 공조 수사가 진행되었고 정우진 씨와 거래 관계에 있던 유흥업소 업주 2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우진 씨와 사업상 거래는 있었지만 특별한 금전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실종과는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조폭 조직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뒷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수아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병원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아 씨가 최근 정우진 씨 외에 다른 남자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끔 점심시간에 병원 밖에서 만나는 것 같았고 그때마다 이수아 씨의 표정이 어두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수아 씨의 과거, 교제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2년 전까지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이름은 박지훈, 31살로 강남의 한 증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수아 씨와는 약 1년 정도 교제했지만 그의 지나친 집착과 의심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수아 씨의 친한 친구를 통해 얻은 증언에 따르면 박지훈은 헤어진 후에도 몇 달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아 씨는 결국 박지훈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2-3달 전부터 다시 병원 근처에서 박지훈으로 보이는 남자가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지훈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훈은 키 175cm의 마른 체형,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사관들의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수아 씨와 교제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2년 전에 완전히 정리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여자친구도 있으며 이수아 씨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병원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했고 자신은 강남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근처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수아 씨를 찾아간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금요일 밤의 행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훈은 그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했고 밤 10시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라 증명해 줄 사람은 없지만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새벽 1시쯤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회사에 연락하여 근태 기록을 확인했고 실제로 그날 밤 10시 3분의 회사 출입카드로 퇴근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CCTV에도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사는 원룸 아파트의 출입 기록도 조회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밤 10시 47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다음 날 아침 8시 15분에 출근하기 위해 나갈 때까지 문이 열린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그의 차량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지훈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조회되었고
금요일 밤 10시 이후로는 계속 그의 집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만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든 증거는 박지훈이 범행 시간대에 집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지만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지훈은 완벽한 알리바이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종 닷새째 되던 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산간 지역을 관할하는 파주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이 이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 비포장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세단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데 차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주경찰서 순찰팀이 현장에 출동했고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즉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정우진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긴급 출동했고 불과 40분 만에 파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장 강철민 경감이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은 등산로 입구에서 약 50m 떨어진 비포장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차량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11월 중순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차량 근처에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파리떼가 차량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경감은 과학수사요원들에게 즉시 차량 개봉을 지시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의복과 체격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이었고 남성은 정우진 씨로 보이는 건장한 체형이었으며 여성은 이수아 씨로 추정되는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시신들은 비닐과 이불로 여러 겹 감싸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패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 전문의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트렁크에서 시신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닐과 이불을 벗겨내자 두 시신의 상태가 드러났고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정우진 씨로 보이는 남성 시신은 가슴과 복부, 목 부위에 다수의 자상이 확인되었고 특히 가슴 부위에는 깊게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로 보이는 여성 시신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수십 군데의 자상이 있었고 특히 얼굴 부위는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손과 팔에는 방어하려던 흔적으로 보이는 여러 군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 이상원 박사가 현장에서 예비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부패 정도와 기온을 고려할 때 실종 당일인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로 추정되었고 사인은 흉기에 의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처의 깊이와 각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흉기는 날이 매우 날카롭고 길이가 10cm 이상 되는 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처의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식칼이나 과도와는 달리 상처의 폭이 좁고 깊이가 깊었으며 절개면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상원 박사는 이것이 수술용 메스나 해부용 칼에 의한 상처와 유사하다고 예비 소견을 밝혔습니다. 차량 내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대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뒷좌석 바닥에도 피가 고여 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차량 곳곳에서 지문이 채취되었고 혈흔 샘플들이 DNA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습니다. 조수석 발판 아래에서는 이수아 씨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백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화장품 등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의 휴대전화도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서 발견되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차량 외부도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 손잡이와 트렁크 주변에서 혈흔이 검출되었고
타이어 주변 흙 속에서도 미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차장 주변 지면을 루미놀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차량 주변 반경 3m 이내에서 여러 곳에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범행이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차량 밖에서도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현장 주변의 흙과 낙엽 샘플을 채취했고 혹시 범인이 남긴 신발 자국이나 섬유질이 없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등산로 입구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각도가 등산로 입구만을 비추고 있었고 주차장 구석까지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새벽 2시 47분경 검은색 세단이 등산로 입구를 지나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약 15분 후인 새벽 3시 2분경에는 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나와 등산로 입구를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았고 밤이라 인물의 인상차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체격으로 볼 때 성인 남성으로 보였고 키는 170에서 180cm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부검이 예정되었고 차량은 견인되어 과학수사연구원 차고로 옮겨져 더욱 세밀한 감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철민 경감은 현장을 정리하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량에서 채취된 모든 지문과 DNA를 최우선으로 분석하고 특히 수술용 메스나 의료용 칼을 소지하고 있을 만한 인물들을 전수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고 범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분석실에서는 파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밤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채취된 총 63개의 지문 중 대부분은 피해자 2사람의 것이었고 일부는 불완전하거나 중첩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지문감식관 최영호 주무관은 운전석 헤드레스트 뒷부분에서 채취된 지문 하나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문은 다른 지문들과 달리 혈흔이 묻은 상태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고 선명도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최영호 주무관은 이 지문을 경찰청 통합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공무원, 의료인,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수백만 개의 지문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최영호 주무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지문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의사가 다름 아닌 이수아 씨가 근무하던 바로 그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영호 주무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정보는 곧바로 강남경찰서 수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강철민 경감은 보고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림을 받았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김태현, 35살의 성형외과 전문의였고 이수아 씨와 3년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동료였습니다. 강철민 경감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김태현에 대한 전면적인 배경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태현의 신상 정보가 하나씩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엘리트 의사였고 3년 전부터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혼이었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조용한 의사였지만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사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은 김태현이 평소 이수아 씨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이수아 씨가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는 이수아 씨가 정우진 씨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김태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었고 진료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으며 가끔 화를 내는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병원 청소 담당 직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쯤 김태연의 진료실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이수아 씨의 사진 여러 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지만 이수아 씨만 확대해서 인쇄한 사진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상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고 청소 직원은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김태연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긴급 조회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금요일 밤, 김태연의 휴대전화는 오후 9시 30분경 강남 논현동 병원 근처를 벗어나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신호가 포착되었고 이는 이수아 씨가 택시를 타고 강남역 카페로 향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정 이후에는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파주 적성면 일대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는 CCTV에 포착된 차량의 등살로 입구, 도착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태연의 차량 정보도 조회되었습니다. 그는 흰색 BMW 5 시리즈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밤부터 이틀간 차량의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CCTV를 분석한 결과 금요일 오후 9시 20분경 김태연이 자신의 차를 몰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요일 오후 3시경 다시 병원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모습만 확인되었습니다. 강철민 경감은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판사는 즉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팀은 김태연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자택과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김태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김태연은 책상에 앉아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여전히 온화해 보였지만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제시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김태연은 저항하지 않았고 조용히 수갑을 차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동안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아 씨의 동료들은 오열했고 한 간호사는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김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태워져 강남경찰서로 압송되었고 그의 자택과 진료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연의 서초동 오피스텔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혈흔이 묻은 의사 가운이 발견되었고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에서도 미량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거실,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난 3년간 김태연이 이수아 씨를 향한 감정을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아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나타난 후로 수아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왜 나는 용기가 없는 걸까? 수아는 내 것이어야 하는데.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고 최근 몇 달간의 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이수아 씨의 사진들이 수십 장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술실 기구함에서 발견된 빈 케이스였습니다. 수술용 메스 세트 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 메스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연은 강남경찰서 조사실로 끌려갔고 강철민 경감이 직접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은 김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 휴대전화 위치 기록, 일기장의 내용, 그리고 사라진 수수용 메스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죽였다고. 강남경찰서 조사실의 녹음기는 김태현이 털어놓는 범행의 전말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이수아 씨가 병원에 처음 출근한 그날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밝은 미소, 상냥한 목소리, 세련된 외모 모든 것이 자신을 사로잡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이수아 씨가 정우진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태현은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직원 식당에서 이수아 씨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 씨가 보내준 선물 이야기, 주말 데이트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고 동료들은 언제 결혼하느냐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태현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심이 타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료실에 돌아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금요일 오후 병원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회식 자리에서 이수아 씨가 복도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갔고 멀리서 그녀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누군가에게 지금 어디냐고 물었고 강남역 카페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표정은 설레는 듯 밝았고 그 모습을 본 김태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정우진이 청혼을 할 것이라고. 김태현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수아 씨가 정우진과 결혼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녀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고 진료실에서 수술용 메스 세트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몰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20분경 검은색 제네시스가 카페 앞에 멈춰 섰고 정우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린 이수아 씨가 그에게 달려가 포옹했고 두 사람은 차에 함께 탔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차를 몰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의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고 한강대교를 건너 강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태현은 뒤처지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자정 무렵 정우진의 차는 한강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고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태현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진은 무언가 작은 상자를 꺼냈고 이수아 씨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김태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스를 꺼내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태현은 정우진의 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진은 깜짝 놀라 창문을 내렸고 김태현의 얼굴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김태현은 메스를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정우진의 목을 스쳤고 피가 분수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정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려 했지만 김태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얼굴, 복부를 가리지 않고 메스를 찔러댔고 정우진은 곧 축 늘어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수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차 반대편으로 돌아가 이수아 씨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김태현은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무자비하게 메스를 휘둘렀습니다. 이수아 씨의 얼굴, 목, 가슴을 수십 번 찔렀고 특히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미소 짓지 못하게, 다른 남자의 것이 될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고 김태현은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 안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의사로서의 냉정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비닐과 이불을 가져와 두 시신을 감쌌고 힘겹게 정우진의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의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파주 산간 지역의 한적한 등산로가 떠올랐고 그곳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파주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고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원래는 시신을 산속에 묻으려 했지만 체력이 달렸고 결국 트렁크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김태현의 자백이 끝난 후 수사팀은 그가 범행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위선적인 행태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이수아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병원에 퍼졌을 때 김태현은 평소처럼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수아 씨의 실종을 걱정하며 이야기할 때도 그는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동료 간호사가 김태현에게 혹시 이수아 씨에게서 연락받은 것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걱정되지만 금방 연락이 올 거라고, 아마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느라 바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수아 씨의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행적을 찾기 위해 병원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며 울먹이는 어머니를 김태현은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며 이수아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밝은 직원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자신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김태현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김태현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힘내시라고 격려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자신이 그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입니다. 경찰이 병원을 방문해 동료들을 조사할 때도 김태현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밤 회식 자리에서 이수아 씨가 전화를 받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증언했고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쉬었다고 진술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목격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침착한 태도와 성실한 협조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체포된 후 그의 진료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이수아 씨의 사진들이 수십 장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 이수아 씨 부분만 오려낸 것들, 그녀가 상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들, 심지어 퇴근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이수아 씨의 사진이 수백 장 저장되어 있었고 일부는 그녀의 SNS에서 퍼온 것들이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간 매일같이 작성된 일기에는 이수아 씨에 대한 집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 수아가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점심시간에 수아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내 가슴이 뛰었다. 수아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왜 나는 투명인간 같은 걸까?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우진 씨와 사귀기 시작한 이후의 일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남자가 수아를 빼앗아 갔다. 수아는 내 것이어야 하는데 그 남자만 없다면 같은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지막 며칠간의 일기는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CCTV 영상도 재분석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영상을 검토한 결과 김태현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 이수아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 창문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이수아 씨가 정우진 씨의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고, 때로는 복도 끝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수아 씨가 야근을 할 때 그녀의 상담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김태연의 과거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당시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의대 재학 시절 김태연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주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뒤를 따라다녔고 하숙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른 남학생과 친하게 지내자 김태연은 그 남학생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 신고했고 김태연은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지던트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일방적으로 좋아했고 그녀가 다른 의사와 사귀자 극도의 질투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김태연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수아 씨의 어머니는 김태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사실 밖 복도에서 김태현과 마주쳤고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은 인간도 아니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김태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경찰관들이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정우진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청혼 준비를 하느라 얼마나 설레했는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괴물 같은 사람의 질투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연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연일 방청객들이 가득 찼고 언론사 기자들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수아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정우진 씨의 부모님 역시 눈이 퉁퉁 부은 채 피고인석의 김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검사는 첫 공판에서 김태연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특히 의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수수령 메스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가 일방적인 집착과 왜곡된 소유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유가족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부검 사진과 현장 사진들은 범행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김태연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태연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은 명백히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인 수수령 메스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의사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김태연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고 그를 의사 면허 취소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은 2달간 진행되었고 총 8차례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술 시간이 되었을 때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수아 씨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얼마나 밝고 착한 아이였는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진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청혼 준비를 하며 얼마나 설레했는지, 두 사람의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증언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김태연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 씨의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고, 정우진 씨의 어머니는 그가 지옥에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재판장은 피고인 김태연이 일방적인 집착으로 두 젊은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왜곡된 소유욕에서 비롯되었고, 범행 방법이 극도로 잔인했으며 의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김태연은 판결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는 이수아 씨와 정우진 씨의 합동 연결식이 조촉하게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 대신 장례식에서 함께하게 되었고, 영정 사진 속 그들의 밝은 미소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두 사람을 아끼던 많은 이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적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두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왜곡된 감정,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한 사람의 광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수아 씨와 정우진 씨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겨야 할 이야기는 아직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